안녕하세요. 선 넘는 한국사 저자이면서 역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광일입니다. 이렇게 캐넨의 시청자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만주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에게 뭔가 뭉클하면서도 또 아쉬운 감정이 드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고조선, 고구려, 그 다음에 발해가 있던 시절에는 우리 역사의 영토에 포함이 되었습니다만은 발해가 멸망한 이후로는 사실은 만주는 우리 역사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근대사에 갑자기 만주가 여러 부분에서 우리 역사에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북간도, 서간도 하는 것처럼 많은 이민자들이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짓기도 했고 또 그들을 바탕으로 해서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봉오동 청산리 전투 같은 어떤 독립전쟁의 현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만주가 이제 전체 세계사 또 아시아 역사에서 볼 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좀 궁금해질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이 만주라고 하는 지역을 따로 띄어내고자 했던 곳이 바로 일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만주가 당대에는 조금 더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공간이었구나. 더 나아가서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영역을 삶의 거주처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흔적의 일부가 1952년에 생겨난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는데 대략 면적이 43,000제곱킬로미터, 남한의 43% 정도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러시아와 일본이 이 만주를 놓고 충돌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일전쟁의 결과는 다 아시죠? 일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모노세키의 조그마한 식당에서 리용장이 끌려오다시피 와가지고 시모노세키 조약에 도장을 찍게 되는데요. 여기에 배상금 문제뿐만 아니라 영토 문제가 두 개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만, 하나는 요동반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만 같은 경우는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직후인 1895년부터 일본의 식민지처럼 운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요동반도 역시 사실은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할양을 받는, 그러니까 빼앗는 그런 어떤 모습이 이 조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동반도가 이때 일본에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여기에는 1895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작용을 합니다. 바로 요동반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가 일본에게 요동반도 포기해라 라는 압박을 넣었는데요. 혼자 넣는 것보다는 요동반도에 대해서 이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밑에 산동반도에 조차지를 가지고 있었던 독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와 함께 압박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나라들이 일본을 어떻게 보면 양보하도록 만든 것이 그 유명한 삼국 간섭입니다. 그러니까 삼국 간섭으로 일본은 결국 요동반도는 다시 청나라에 돌려주고 대신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받는 조건으로 끝이 났으나 일본으로 볼 때는 굉장히 속쓰린 일이죠.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중국과 만주로 침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 계획이 무너진 겁니다. 그렇다면은 러시아는 그냥 착한 나라처럼 보여지는데 짐작하시겠지만 국제관계에 선의는 없습니다. 그럼 러시아도 여기에 대해서 청나라에 뭔가 요구를 한 거죠. 너희가 요동반도를 뺏길 위기에서 벗어났으니 나에게도 이권 하나는 주라. 그게 바로 뭐냐면 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당시 러시아로 볼 때는 시베리아 횡단 열철도를 놓았는데 이게 만주리에서 끝이 나는데 여기서 연해주의 항구 중에 대표였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또 하나의 철도를 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만주를 관통하는 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관통하는 것과 더불어서 당시 요동반도에 있었던 리순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거든요. 이 두 곳을 연결하는 만주 철도 부설권을 청에게 요구한 거고 그것을 받아갑니다. 이 철도 부설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철도 부설권을 갖는 순간 사실은 따라오는 권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철도를 부설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산림 벌채권, 그 다음에 곳곳에 역을 설치해야 되는데 역에 대한 군사적인 지배권, 그러니까 결국은 조차지처럼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철도
부설권이 되고요. 더불어서 이 철도가 도착하는 도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관심을 가졌던 두 개의 도시가 바로 하얼빈과 리순이 됩니다. 이 철도를 T자 형태로, 그러니까 하얼빈이 여기에 있으면은 만주리에서 하얼빈을 지나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고 여기에서 장춘을 지나서 여순으로 가는 이 T자형의 철도를 러시아가 부설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얼빈, 그 다음에 리순 딸에는 러시아풍의 도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체로 1903년 즈음이 되면 이들 철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러시아는 단순하게 연해주를 넘어서서 만주 지역까지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거를 못마땅해 하고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한반도와 만주 일대의 지배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일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순항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러일 전쟁이 1904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러일 전쟁은 1905년에 이제 끝을 내게 되는데요. 청일 전쟁처럼 완벽하게 한쪽의 우세로 끝나진 않았지만 러시아가 열세인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성립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배상금은 없습니다만은 철도의 일부를 일본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만주리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이 철도, 동청철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철도는 러시아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리순으로 이어지는 이 철도는 만주의 남쪽을 관통한다 그래서 보통은 남만주 철도라고 부릅니다. 이 남만주 철도는 일본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1905년에 귀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리순은 이제부터는 일본풍의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고 하얼빈 같은 경우는 아직도 러시아풍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러시아는 하얼빈에 관심을 가졌을지 궁금한데요. 이 철도가 관통하는 중간에 있었던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여기가 송화강, 그 다음에 아무르강, 그 다음에 우스리스크강으로 연결돼서 수운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베리아 내부의 중요한 도시들을 모두 갈 수가 있는 곳이 바로 하얼빈이죠. 지금은 우리가 항구 그러면 바닷가에 닿아 있는 항구를 생각을 하지만 유럽 내륙이라든지 이런 곳은 하항, 즉 강에 있는 항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항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바로 하얼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얼빈을 러시아가 장악을 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장할 수 있다고 보았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초기에는 한 4, 5만 명에 지나지 않았던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17년쯤 우리가 알고 있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친러시아 세력, 그러니까 러시아 제정 황제 세력들이 이쪽 블라디보스톡 일대 그리고 하얼빈 일대로 피신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구가 한 15만, 16만 명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더불어서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족의 숫자로 보면 한 50여 개 다민족들이 하얼빈에 모이게 되고 언어로 볼 때도 40개 이상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이쪽에 모이게 되었으니 소수지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하얼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순 같은 경우는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장악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도시로 만들어 가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1아 감옥 구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리순 감옥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당시 리순 감옥은 그 안에 수용자들이 지켜야 할 어떤 규칙들을 중국어, 그 다음에 영어, 일본어, 한글로 적어 놓았다는 점에서 당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떠한 건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을 사실은 이제 일본으로 볼 때는 만주 침탈의 교두보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관동주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본인들이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 관리하는 관청을 관동도독부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법원도 필요하니까 관동도독부, 법원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경찰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감옥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체로 이게 1905년부터 9년 사이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1905년부터 9년 사이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얼빈의 안중근 의사 의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중근 의사 이거를 볼 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분명히 하얼빈은 중국 영토인데 왜 러시아 군인들이 등장을 하고 러시아 외무상 코코체프가 이 토를 만나러 나왔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왜 안중근 의사의 재판을 중국 땅인 저 멀리 류순에서 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러시아가 처음 만든 만주의 철도 그 중에서 남만주 철도를 일본이 가져가면서 이 각각의 지역들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이 토 같은 경우는 이제 추후에 대한제국을 둘러싼 그리고 만주 일대의 문제들을 협상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만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러시아랑 만나기 위해서 교통도 편하고 러시아 쪽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동청철도 안에 있는 하얼빈이 되는 거고요. 여긴 일종의 조개지처럼 러시아 관할이었던 겁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 토를 처단하고 났을 때 제일 먼저 안중근 의사를 덮쳤던 거는 러시아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인들이 안중근 의사를 잡았던 이유는 여기가 일종의 러시아 영토처럼 활용이 됐던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를 12시간 정도 신문을 합니다. 국적이 문제니까요. 이 사람이 중국인이면 중국 정부로 넘겨야 되고요. 일본인이면 일본 정부로 넘겨야 되고 러시아 국적이면 러시아에서 재판권을 관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대한제국, 한국인으로 밝혀지게 되니까 을사늑약 이후니까 결국은 통감부가 한국의 외교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 넘기게 되는 거죠. 근데 통감부령에 따르면 한반도 밖에서 한인이 범죄가 있을 때는 대체로 나가사키에 있는 지방법원으로 옮겨서 그렇지 않다면 경성, 서울로 와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당시 굉장히 큰 국제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정미조약을 통해서 외교권, 그 다음에 사법권, 경찰권, 더 나가서 군대까지 해산시키고 고종까지 퇴위시켰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국제정세는 불안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안중근 의사의 재판이 어떤 국제적인 파장을 가져올지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본 정부의 입김이 닿으면서 외국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 스스로 자신들이 정한 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깊숙하면서 덜 알려진 리순으로 안중근 의사를 옮겨서 관동 도독부라고 하는 곳에 부설로 설치되어 있던 재판소,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고요. 그 과정에서 당시 미하일로프라든지 이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변호인으로 참여하고자 했으나 일본 정부가 그걸 모두 막아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 재판은 처음부터 사형을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이 밖으로 최대한 알려지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안중근 의사의 절망감은 여러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10년 3월 26일 리순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은 한 번 더 불법을 저지릅니다. 일본 법에 따르면 시신은 가족과 친구에게 인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시 가족들이 갔음에도 시신을 인도하지 않고 리순 감옥 공동묘지에 암장을 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광복 직후에 김구 선생이 사람을 보내서 안중근 의사의 무덤을 찾고자 했으나 찾지 못했고 지금도 효창공원에 가면은 안중근 의사의 무덤은 허묘, 즉 시신이 없는 가묘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만주 그리고 철도를 이해하지 않는다면은 안중근 의사의 의거와 그리고 재판 과정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 시기 만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압도하는 일본의 군사력, 예를 들어 관동주에 설치했던 부대가 관동군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 대륙 침략의 천병이었던 그 관동군도 사실은 이 리순과 딸인 관동주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관동군이 압박함으로써 결국은 하얼빈 역시 1920년대 일본에게 넘기게 되고요. 그리고 1931년 잘 알려진 만주 사변을 일으키게 되면서 일본은 만주마저 나중에 만주국이라는 괴뢰국까지 세워서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만주 일대에 많은 터를 잡고 있었던 우리 동포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은 37년이 지나면 그 활동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내력 역시 이런 만주의 역사와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만주 일대에서 활동하시던 많은 독립운동가가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일정한 부분 부득이한 면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사실은 잘 생각하지 않았던 한반도 북쪽에 있었던 만주, 이 만주가 물론 독립운동 기지로서도 많은 부분들이 찾아보셨겠습니다만은, 그것과 별개로 이 지역이 서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이 어떤 다툼을 벌였는지, 그런 내력들을 함께 생각해 보신다면 만주가 가지고 있는 근대, 현대의 역사를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효창공원에 있는 조그마한 무덤,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만주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그 만주 역사를 끌어안은 무덤이 바로 안중근 의사의 무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유해를 찾아서 가묘가 아닌 진짜 무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